저는 이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 선거 때요. 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는데 박근혜를 안 찍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세요. 찍으러 갔다가 네. 아마 박근혜는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잘 알잖아요. 아, 그때 이미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저는 2007년에 이제 검증을 했던 검증팀에 사람이에요.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나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큰일 나는데 해서 그냥 가운데다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효표가 됐군요. 네. 야, 그때 좀 저 방송에 나와서 강력하게 얘기를 좀 저는 하시겠어요? 얘기 많이 했어요. 얘기 많이 네. 했습니까? 근데 다 무시해서 그랬지.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억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저 토론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요? 보고 예 물론 뭐 어느 후보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뭐 그날 그 전날도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부동층.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특별한 코너를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름에서 이거 가상 판도라예요. 아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 것인가. 그러니까 후보의 어떤 공약이나 또 정책의 방향성, 성향 등 뭘 예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면 네.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람 중심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정의로운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람 중심 대한민국. 너무 추상적이긴 하네요. 다른 후보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거 또 짧게 해주시면. 제이노믹스, 문재인의 경제 공약인데요. 네. 이것은 경제 전문가들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케인즈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케인즈주의는 무엇이냐? 국가의 재정 지출을 늘려서 3.5%에서 7% 늘려서 네. 공공 부문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이 케인즈주의가 성공한 사례가 미국 대공황 때 뉴딜 정책이 케인즈주의로 극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한 그리고 기업에게 열심히 정부가 도와줘서 그 낙수 효과를 기대해서 국민 소비와 국민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것은 요망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는 직접 사람에게 투자하겠다. 그게 바로 사람 중심의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될 교육, 것이다. 보육, 제4차 산업혁명 이런 데 집중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래서 양극화도 극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람 중심 경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면 제2의 노무현이 될 것이다. 특징이 뭐냐? 아니, 본인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주변에 상당히 문재인 대표의 생각을 극단적으로 모는 사람들이 상당히 아주 두텁게 포진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봤어요, 두터운 극복하기가 어려울 거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제 N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저분하고는 얘기가 잘 됐는데 꼭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니 뒤에 누가 있는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안철수 씨도 그랬고 김종인 씨도 그랬고 김한길 씨도 얼마 전에 일간지에 네. 인터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제 뭐 지금 아까 말한 게 소위 경제적으로 이제 소득 중심 성장론인데 네네. 그거 좋습니다. 근데 또 다 얘기가 또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럼 반론을 해야 되나요? 저부터 예, 끝났어요. 예, 먼저 저부터 하세요.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하나는 정의로운 사람 중 사회. 뭐 거기서 그 어젠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경제가 약하다 이런 말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창하게 재인증 옥수를 하나 붙였는데 내용은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공공 부분 중심의 일자리 창출 소득 성장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글쎄 갖다 붙인 케인즈주의. 갖다 붙여 케인즈주의가 아까 말한 대로 유일하게 성공했던 애가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에 있었다. 하지만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여러 차례의 국제적인 경제학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뉴딜 정책, 즉 케인즈 재정 지출로서 인해서 그 당시에 공황이나 이런 사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전쟁,
국제적인 맞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게 정확하네. 극복되었던 것이지 케인즈주의, 재정주의에서 극복된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학계로 학계로 다 정부 입증이 돼 정설로 있어요. 입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케인즈주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 생각 자체가 넌센스이고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경제에 관이 없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지적만 하나 해두고 싶습니다.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본주의 이 체제에서 경제학자 중에서 요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케인즈라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케인즈의 말을 들었다면 2차 세계대전도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 국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파리 평화회의를 갔을 때 영국 대표로 갔어요. 그래서 전범 국가라도 너무 쥐를 몰듯이 구멍 없이 몰면 안 된다. 배상금이 너무 많다. 독일. 그래서 4분의 1, 25% 이하로 줄이자. 말을 안 들었고 100% 가서 결국은 독일이 경제가 파탄나니까 방법은 전쟁밖에 없었다. 그래서 히틀러가 나왔고 제2차 세계대전을 열었다. 그래서 본인의 말이 관철되지 않자 영국으로 돌아가서 쓴 것이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명저입니다. 그래서 케인즈주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케인즈주의는 뭐냐면 사람 중심이고 국가가 일정하게 경제에 개입을 해서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재정 지출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 23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 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 하는 헌법 정신과도 맞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홍준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통일이 될 것이다. 근데 이거 참 아깝군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가지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통일이 되네요. 통일이 돼. 통일의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여러분. 아깝네요. 그러니까 통일을 들어보죠. 원하시면 예. 통일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평화 통일입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무력 통일입니까? 이게 지금 저 대선 전에 방영되기 때문에 그 말이 네. 몇 개 들어가면 홍준표 예.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북해 김정은은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을 꼭 해야 된다는 김정일의 유언에 따라서 32살짜리 세상 이치도 모르는 김정은이 그 핵무기를 어떤 조건에서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북한의 체제의 위험성을 허약성을 더 이렇게 가속화시켜서 그야말로 김정은의 체제 기반이 아주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곧바로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홍준표 대통령이 된다면 이 통일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나. 중국에게는 남북한이 통일되더라도 중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미국에는 남북한이 통일되는 방법에 있어서 굳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북한 내의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설득해 가면서 그 통일의 방법이 평화적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 무력으로 될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국제 정세에 따른 것이고 통일은 좋은데 저는 통일은 무조건 평화 통일이 돼야지 무력을 사용한다면 뭐 아주 매우 올바른 관점이시죠.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기더라도 너무 피해가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이 곧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통일은 좋은데 평화적인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시죠. 홍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지만은 홍준표 대통령이 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거칠고 촌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투박해지고 본인은 뭐 트럼프 흉내 내는데 나는 트럼프가 아니라 두테르테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지금 많이 다듬고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통적인 여야
양강 여야 간의 대립적 정치 체제가 종식될 것이다. 보다 협치적이고 보다 상평적인 통합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유는 저희 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소수 정파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당들과 더욱더 협치적인 방식, 통합적인 방식으로 정권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일면 타당하신 뭐 말씀. 그렇듯하네 네, 다들. 이네요. 근데 여긴 조금 황당하고. 왜 통일한 게 왜 황당해요? 아니 황당해가지고 국제정세- 굉장히 당황스러워. 아니, 북한의- 당황. 그러니까 북한의 속성과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제가 이게 먼저 평을 좀 네네. 사실 대통령은 말이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관료 체제를 여하이 잘 통제 관리를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람을 잘 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이제 사람을 써서 능력을 발휘케 하고 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지도자의 일인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평을 들어보면은 혼자서 뭘 한다.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부를 줄 모를 것 같아가지고 이 거대한 기득권 구조를 갖고 있는 관료 체제를 잘 관리 통제를 못해서 결국 역시 거기 관료 체제에 결국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뭐 혼자서 한다, 사람을 부릴 줄 모른다. 이 부분 중에서 두 개 중에 하나 부분은 뭐 동감도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혼자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 부분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관료뿐만 아니라 관료 위에 다른 정당 또 하나 시민사회까지 포함해서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소통, 교류 충분히 있어야지만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전부 동감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부를 줄 모른다. 이거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경제 공약을 비교해 보니까 문재인이 케인즈라면 안철수는 슈페터예요. 이 슈페터도 굉장히 존경받는 경제학자죠. 뭐냐면 대기업에 대해서 일정하게 규제를 합니다. 근데 슈페터의 특징이 뭐냐면 창업가 중심, 벤처 중심을 융성 발전시키자는 주의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기업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예요. 안철수도 안랩 뭐 이렇게 벤처를 했으니까 당연히 슈페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재벌을 일정하게 규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창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규제 프리존을 설치하자 뭐 이렇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따지고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큰 방향에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단설 유치원 논란 사건 때였어요. 자, 중학교 때까지 의무교육이라면 어린이집 유치원도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어린이집은 95%가 사립이거든요. 이거를 국공립으로 확장해야 되는데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억제하겠다 하는 걸 보면서 공공성, 공익성이라기보다는 역시 기업가다운 이윤의 극대화. 그래서 자본가의 대변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저는 지울 수가 없고 유치원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줄이자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형 단설 유치원보다는 국공립 병설 유치원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거기서 더 많은 비중을 두어줘야 된다고 했던 것이지 아니 뭐 대형 단설 유치원 하더라도 개인이 짓는 걸 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립 유치원을 활성화시킨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방향이 잘못됐다는 아니죠. 사립 유치원 점점 국공립으로 바꿔야 되는 사립 거예요. 유치원조차도 아니죠. 굳이 국공립으로 바꿀 필요 없다 생각을 해요. 전환해야죠. 사립 유치원이 만약 개인들이 돈을 투자 내지는 넣어서 유치원 만나면은 수요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모든 예산의 중심이 대형 단설보다는 병설 쪽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비중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명확한 워딩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규제 프리존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뭐 규제 프리존 뭐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좀 더 뭐 자유로운 부분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낸 거 맞고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마치
이명박의 아루 이명을 따라서 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같아요.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을 한다면은 일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규제 프리존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 같다. 그리고 그 방향이 틀리지 않다. 네, 보통 저희들이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경제가 약하다 이런 말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창하게 재인증 옥수를 하나 붙였는데 내용은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공공 부분 중심의 일자리 창출 소득 통상론 돼 있어요. 또 글쎄 갖다 붙인 케인지주의 갖다 붙여 케인지주의가 아까 말한 대로 유일하게 성공했던 애가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에 있었다. 하지만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여러 차례의 국제적인 경제학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뉴딜 정책, 즉 케인즈 재정 지출로서 인해서 그 당시에 공황이나 이런 사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전쟁, 국제적인 맞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게 정확하네. 극복되었던 것이지 케인즈주의 재정 지출에서 극복된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학계로 학계로 다 입증이 돼 정설로 있어요. 입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케인즈주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 생각 자체가 넌센스이고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경제에 관이 없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지적만 하나 해두고 싶습니다.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본주의 이 체제에서 경제학자 중에서 요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케인즈라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케인즈의 말을 들었다면 2차 세계대전도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국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파리 평화회의를 갔을 때 영국 대표로 갔어요. 그래서 전범국가라도 저는 이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 선거 때요. 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는데 박근혜를 안 찍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세요. 찍으러 갔다가 네. 아마 박근혜는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잘 알잖아요. 아, 그때 이미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저는 2007년에 이제 검증을 했던 검증팀에 사람이에요.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나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큰일 나는데 해서 그냥 가운데다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효표가 됐군요. 네. 그때 좀 저 방송에 나와서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하시고 저는 얘기 많이 했어요. 얘기 많이 했습니까? 근데 다 무시해서 그랬지.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억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저 토론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요? 보고 예 물론 뭐 어느 후보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뭐 그날 그 전날도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부동층.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특별한 코너를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름에서 이거 가상 판도라예요.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 것인가. 그러니까 후보의 어떤 공약이나 또 정책의 방향성, 성향 등 뭘 예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쥐를 몰듯이 구멍 없이 몰면 안 된다. 배상금이 너무 많다. 독일. 그래서 4분의 1, 25% 이하로 줄이자. 말을 안 들었고 100% 가서 결국은 독일이 경제가 파탄나니까 방법은 전쟁밖에 없었다. 그래서 히틀러가 나왔고 제2차 세계대전을 열었다. 그래서 본인의 말이 관철되지 않자 영국으로 돌아가서 쓴 것이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명저입니다. 그래서 케인즈주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케인즈주의는 뭐냐면 사람 중심이고 국가가 일정하게 경제에 개입을 해서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재정 지출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 23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 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 하는 헌법 정신과도 맞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홍준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통일이 될 것이다. 근데 이거 참 아깝군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가지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통일이 되네요. 통일이 돼. 통일의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여러분 아깝네요. 그러니까 통일을 들어보죠. 원하시면 예. 통일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비록 제4차 산업혁명 이런 데 집중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래서 양극화도 극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람 중심 경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면 제2의 노무현이 될 것이다. 특징이 뭐냐? 아니, 본인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주변에 상당히 문재인 대표의 생각을 극단적으로 모는 사람들이 상당히 아주 두텁게 포진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봤어요, 두터운 거? 극복하기가 어려울 거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제 N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저분하고는 얘기가 잘 됐는데 꼭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니 뒤에 누가 있는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안철수 씨도 그랬고 김종인 씨도 그랬고 김한길 씨도 얼마 전에 일간지에 네. 인터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제 뭐 지금 아까 말한 게 소위 경제적으로 이제 소득 중심 성장론인데 네네. 그거 좋습니다. 근데 또 다 얘기가 또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럼 반론을 해야 되나요? 저부터 예, 끝났어요. 예, 먼저 저부터 하세요.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하나는 정의로운 사람 중 사회. 뭐 거기서 그 어젠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면 네.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람 중심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정의로운 사람 중심에.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람 중심 너무 대한민국. 너무 추상적이다. 추상적이긴 하네. 다른 후보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거 또 짧게 해주시면 제이노믹스, 문재인의 경제 공약인데요. 네. 이것은 경제 전문가들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케인즈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케인즈주의는 무엇이냐? 국가의 재정 지출을 늘려서 3.5%에서 7% 늘려서 네.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이 케인즈주의가 성공한 사례가 미국 대공황 때 뉴딜 정책이 케인즈주의로 극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한 그리고 기업에게 열심히 정부가 도와줘서 그 낙수 효과를 기대해서 국민 소비와 국민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것은 요망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는 직접 사람에게 투자하겠다. 그게 바로 사람 중심의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것이다.